안녕하십니까. 메뚜기 차트 심리학 7강을 맞이하게 된 문현진 멘토입니다. 뚜기뚜기 메뚜기로 유명하죠. 자, 여러분들이 벌써 7강째 달려왔는데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1강, 2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내용을 조금 다뤘다면은 3, 4강에서는 주가가 움직이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봤고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와 같은 기본적인 매매 방법부터 해서 이제 차트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차트 가지고는 매매가 조금은 완성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차트와 더불어서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무제표는 사실 한 강의로는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뭐 학문적으로 파고든다면 끝도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한 2강 정도로 나눠서 준비할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제표에 대한 것들, 그리고 8강에서는 투자 지표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무제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셨던 내용들인데 오늘 제가 또 쉽게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반응들이 그래요. 제가 하는 강의는 귀에 쏙쏙 들어온다, 너무 쉽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재무제표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메뚜기 차트 심리학 7강에서는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6강에서 어떤 강의를 제가 진행을 했는지 잠깐만 살펴보게 되면요. 6강에서는 차트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차트의 기본 요소라고 하면은 많은 지표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죠. 뭐 5일선부터 해서 뭐 10일선 그리고 21선 등등등 가격 이동 평균선은 지표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게 주로 저희가 봐야 되는 기본 요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차트에서 가격은 지울 수가 없고요. 저 캔들 자체는 지울 수가 없고 거래량도 지울 수가 없는데 한 가지 지울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가격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지표를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적인 내용을 조금 제가 조금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이런 거 기억하세요? 이런 자전거 같은 거 타고 두발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가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두발 자전거를 좀 타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두발 자전거 타다가 처음부터 어떻게 두발 자전거를 잘 타요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준비가 된 게 네 발 자전거라고 해서 보조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이거 기억 안 나신다면은 세대 차이가 조금 느껴진다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도 네 발 자전거 이렇게 보조 바퀴를 다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걸 가지고 이제는 조금씩 자연스럽게 자전거 주행이 가능하게 될 때쯤 되면은 각도를 조금씩 높여서 이 보조 바퀴 없이도 조금씩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보조 바퀴를 떼어버리는 게 최종 관문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캔들과 거래량은요 두발 자전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외의 모든 것들은 이 두발 자전거를 제대로 타기 위한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뭐 RSI 지표부터 해서 스토캐스틱, MACD, 일목균형 지표, 가격 이동 평균선 등등 여러 지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표 이해보다는 캔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확실하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래량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숨쉬듯이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에선 기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다시 안 되신다면 제가 쉽게 6강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캔들과 거래량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캔들, 거래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캔들은 어떻게 가격의 움직임을 쉽게 볼 수 있을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게 캔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캔들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요겁니다. 양봉이 뜨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밑에가 시작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앞 차트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봉이 뜨면은 아랫자리가 시작 가격이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파란색 봉이 뜨면 어떠냐? 반대로 위가 시작 가격이겠죠. 내려왔다는 뜻이니까요. 그죠? 물론 이 색깔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설정해 버리면요 음봉이 올라간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헷갈리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왜 헷갈려 하시냐? 갭으로 뜬다든지 갭으로 하락할 때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면 캔들 하나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개념을 박아 넣으셔야지 이 부분 헷갈리지 않고 오늘 주가가 올라갔다 또는 내려갔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양봉이 뜬 거예요. 양봉이 요렇게 떴는데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양봉. 그죠? 오늘은 올라왔다. 근데 다음 날 갭 상승을 해서 음봉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종가가 다르지가 않아요. 어제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시작은 높았으나 결국엔 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봉 자체가 위에 있다 보니까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건 올라간 게 아니라 종가상으로는 어제와 오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다음날 떨어진 다음에 올라오게 되면 양봉이 뜨는데 종가가 똑같으면 3일 내내 종가상 가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은 올라갔다 또는 내려갔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아래가 시작 가격, 음봉은 위가 시작 가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거래량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거래량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가를 살펴보게 되면 거래량은 한마디로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얼마나 거래가 많이 되었는가, 이 종목에 얼마나 관심이 들어왔는가, 또 돈이 들어왔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가 모여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에 많이 모이는 곳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예를 들면서 제가 해운대 해수욕장 예를 들었습니다. 성수기 때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비수기 때는 돈을 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되도록이면 접근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심이 모이는 종목들은 항상 슈팅이 치고 난 다음에 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N자 반등의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슈팅이 쳤다가 조금 쉬다가 바로 올라오는 계단식 상승의 모습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필히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분할 매수는 제가 항상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분할 매수는 안전 벨트와 같은 거기 때문에 혹시나 떨어질까봐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지 살 때 여기가 이제 많이 내려왔으니까 저점이겠지 생각이 들더라도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들 매매가 그렇게 꼬이는 현상은 나오질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차트에만 의존을 해서 매매를 하기에는 무기가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차트 심리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도 차트에 비중을 좀 많이 두고 매매를 하는 편이긴 하지만 차트만 의존을 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무기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이 났는데 옛날 중세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전쟁이 났는데 중세시대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무기는 칼과 창, 방패, 활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지금 칼 한 자루만 손에 딱 쥐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칼이 좀 이상하게 생겼네요. 자, 이런 칼로는 뭐 전쟁을 할 수가 없겠지만은 자, 그래도 뭐 칼 한 자루가 다시 그릴까요? 네. 칼 한 자루가 여러분 손에 쥐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자, 칼 한 자루가 손에 쥐어져 있는데 칼 한 자루로만 나가서 싸워라 하면은 과연 그 많은 무기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패라는 또 중요한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방어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방패를 또 하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차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은 차트를 잘 읽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또 중요할까라고 본다면 당연히 재무제표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 심리학이란 말은 제가 왜 적었는가? 아니, 재무제표가 중요하면 왜 차트 심리학을 봐요? 왜 차트 심리학이라고 붙였어요? 차트 재무제표 심리학이라고 하든지 차트와 재무제표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지 왜 차트 심리학일까? 자, 보면은요, 차트는요, 제가 지난 강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의 움직임을 보기 위한 도표입니다. 캔들 하나가 하루의 주가, 가격 흐름을 읽어내기 위한 도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예측하고 그리고 읽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한다면 심리학이라는 말은요, 주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인들을 제가 통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재무제표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율로만 따지면 차트라는 말을 제가 썼기 때문에 차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심리적인 요소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하면 사실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재료도 있을 거고요. 가격적인 요인도 있을 겁니다. 가격이 너무 싸다 싶으면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재무제표가 너무 좋게 나와 있는데 주가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또 사는 경우. 또 얘는 예로 들면 어떠한 테마주, 대선 테마가 엮였다. 아니면 뭐 정책 테마가 엮였다. 이런 테마라는 말이 붙었을 때 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는 경우, 또 급등을 할 때도 따라 붙는 경우가 있죠. 그런 많은 심리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심리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심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많이 할수록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이 심리적인 요인을 건드리는 것 중에서 저는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주가를 움직이는데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요, 재무제표입니다. 차트가 아니라 왜 재무제표일까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주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가는요, 단순합니다. 주가는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 건데, 기업 가치를 반영함에 있어서 심리가 가미가 되는 겁니다.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데 심리가 어떻게 반영이 되냐? 예를 들면은 기업 가치가 좋아요. 근데 지금까진 좋았다 치지만 앞으로 좋을 것이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높이기도 하고 매수해라 라고 추천을 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더 올라갈 거야. 이거는 10,000원짜리인데 30,000원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난 들고 갈 거야. 더 살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요소가 가미가 된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기업 가치보다 심리적인 작용이 더 크게 해서 기업 가치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가는 기업 가치와 심리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가가 그러면 기업 가치보다 낮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업의 가치는 10,000원인데 주가가 5,000원이다 라는 게 보여진다면은 분명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뭐 많은 자동차, 가방, 좋아하는 카메라라든지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 하는 컴퓨터, 여러 가지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액세서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가격이 절반값으로 떨어졌다 하면 당연히 사고 싶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미리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낮아졌을 때는 보유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팔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는 심리적인 작용, 공포라는 단어 때문에, 공포 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데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분명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겁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면은 이러한 현상을 조금은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높아지면 주가가 10,000원인데 기업 가치는 5,000원이다라는 거죠. 5,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보통은 매도 관점에서 보는 게 맞겠죠. 기업의 가치는 5,000원짜리인데 10,000원짜리면은 이게 20,000원이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다시 5,000원으로 내려갈 거야. 제자리를 찾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래서 매도 관점에서 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당연히 매수는 보류하는 것이 좋겠죠. 왜냐? 기업 가치를 다시 한번 찾아갈 것이다 라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실적이 뭐 2배나 성장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돼요. 근데 주가가 3배가 올라가 있습니다. 실적은 2배가 올라갔는데 많은 기대감이 형성하면서 기대감 플러스 기업 가치가 돼가지고 2배만 올라가야 되는 주가가 3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1배 정도의 분량은 당연히 기대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술을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요. 종이컵에다가 맥주를 붓잖아요. 그러면은 거품이 확 올라옵니다. 근데 실질적인 맥주의 양은 조금밖에 되질 않아요. 이게 이제 마찰 효과라고 하던데요. 어쨌든 거품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나면 거품이 빠지고 났을 때 실질적인 맥주의 양은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을 봤을 때는 거품은 어쨌든 빠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보면은 버블 사태, 부동산 버블, 부동산 거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거품으로 올라왔던 거는 빠지게 돼 있다. 그래서 좋다 해서 올라간 종목들은 매도 관점에서 보고 매수는 보류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거품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언제가 거품이 생긴 건지, 언제가 팔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감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10개 중에 한 대여섯 개, 50% 이상의 확률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지 팔아야 될지를 좀 정확하게 근거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는 그러면은 무엇으로 설정을 하느냐? 심리적인 요인은 제가 다음 9강, 10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업 가치는 그러면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냐를 보면은 당연히 재무제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예, 기업 가치는 재무제표로 판단할 수 있다. 심리적인 요인은 뉴스, 가격,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움직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그걸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익성 지표와 안정성 지표로 나눌 수 있어요. 재무제표를 어렵게만 생각을 하셨다면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뭐라고요? 수익성과 안정성. 이 두 가지만 보면은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이 두 가지 이상 생각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예. 재무제표를 이 두 개 이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정말 볼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적인 부분에서 파고든다면은 끝도 없어요. 재무제표는 회계학이나 쓰는 거지 주식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내가 이 종목을 사도 될까 가져가도 될까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요. 수익성과 안정성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느냐? 수익성은 말 그대로 돈을 얼마나 버느냐. 예, 돈을 얼마나 잘 버는 회사지. 그리고 주가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10,000원이면은 주가에 비해서는 수익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 걸까? 내가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한 돈으로 얼마를 잘 벌어주는 거지. 그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자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비해서 수익을 얼마나 잘 내는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0억을 투자한 회사가 뭐 3,000원 벌어온다 하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100억 투자했는데 1년에 3,000원 벌어온다. 이거는 수익성 너무 떨어지지 않나요? 그런데 100억을 똑같이 투자한 회사인데 30억을 벌어온다라고 하면 말이 좀 달라집니다. 와, 이 정도면은 3년이면은 거의 본전을 찾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3,000원이면 어때요?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 지표를 보면서 앞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냐, 성장하지 못할 것인가를 약간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안정성 지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기업이 망할까 안 망할까를 조금 판단할 때 좋은 자료인데요. 기준은 이렇습니다. 기업이 돈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입니다.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뭘 하고 있는 건가, 뭐 횡령을 하고 있는지, 빼돌리고 있는지, 또는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설비를 사서 뭔가 더 수익이 좋도록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장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공포감이 불러일으켜지는 가장 큰 원인은 상장 폐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혹시나 상장 폐지가 돼서 종이 쪽이 되지 않을까, 종이 쪼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장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상장 유지를 위한 지표들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하기에 안전한가, 뭐 결국 똑같은 맥락이지만은 안정성이기 때문에 안전한 회사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볼 때는 이 두 가지에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메모를 조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수익성 지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느냐이기 때문에요. 매출이 일단 들어오겠죠. 매출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또 들어갈 겁니다. 영업이익,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라는 이익과 관련된, 그러니까 수익성이기 때문에 이익과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재무제표인데 여기서부터는 투자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재무제표는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까지 나오고요. 이제 투자자들을 위해서 계산을 해놓은 지표가 바로 이런 투자지표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냐? EPS는 한 주를 내가 샀을 때 그 주에 대비해 가지고 얼마 정도를 버는 걸까? 내가 10,000원을 투자하면은 얼마나 버는 걸까?
그거를 계산을 해 놓은 거고요. 이미 계산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PER도 마찬가지로 한 주당 순이익은 또 얼마가 되어 있는지 이게 조금 다른데 단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좀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순이익이 얼마 정도인지 PER도 계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 왜 이렇죠? 네, 주가 수익 비율이라서 이거 PBR인 것 같아요. 네, PBR이라고 해서 주가 수익 비율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ROE, 그죠?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내 자본에 대비해서 돈이 많이 벌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ROA, 총 자산 이익률, EV, EBITDA라고 해서 또 이런 지표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지표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전거 기억하시면 돼요. 두발 자전거를 잘 타면은 보조 지표 없이도 가능하다. 자전거를 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발 자전거를 타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 지표들을 보는 겁니다. 예, 저는 사실 계산되어 있는 지표를 그렇게까지 많이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안 봐도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거 보면서 스스로 계산이 조금씩 되니까요. 어느 정도 비율이 이 정도 나오겠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거를 열심히 기억을 하지 않는 편인데 위에 것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수익성 지표에서 투자 지표가 아닌 주 지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안정성 지표의 구성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부채, 당연히 빚이 얼만가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빚이 얼만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안전한 사람인가를 보는 거죠. 빚이 너무 많은데 수익이 적다. 그러면은 망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겠죠. 그래서 부채도 중요하고 자본금,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는 얼마나 투자를 해서 도대체 너의 돈은 여기 회사에서 얼마가 있니? 라고 보는 게 자본금이고요. 유보율은 네가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 쓰고 남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가 되니? 라고 보는 거고요. 현금 흐름들도 봐야 될 거고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해서 네가 번 돈으로 이자를 얼만큼 갚을 수 있니? 이자를 갚고 나서 네가 얼마나 돈이 남니? 정도를 볼 수 있는 비율,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비율, BPS 요런 많은 지표들도 존재가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외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배워놓으면은 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멘토들, 많은 전문가들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는 볼 때마다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드린 초점은 요겁니다. 아까 지표들 다 잊어버리세요. 메모를 해야 되는 직접적인 내용은 요겁니다.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만 기억을 하세요. 수익성,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요. 안정성에서는 회사가 안전한가만 보면 됩니다. 안전하다 싶으면 투자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안전한가 아닌가 정도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이상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잘 버냐, 회사가 안전하냐, 이 두 가지만 놓고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아무래도 구성 요소를 보려고 한다면 재무제표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전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거는 삼성전자 재무제표예요.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아, 이거 뭐 볼 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뭐 숫자가 막 따다다다닥 나와 있고 한데 이거를 도대체 뭘 봐야 되고, 여기 앞에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지표로 해서 영어 단어들이 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ROA, ROE, EPS 등등등등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거를 봐야 될지가 감이 안 오는 거죠. 저게 뭔지도 맨날 기억을 안 되니까 포스트잇에다가 적어가지고 모니터 앞에 EPS는 주당 순이익 이렇게 적어놓고 하는데 볼 때마다 까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외워봤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이걸 이해를 해야지 투자를 하는데 흐름을 읽어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수익성 지표에 대해서 볼 텐데요. 수익성 지표라고 한다면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가 수익성 지표가 나와 있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등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순으로가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순으로 보시면 돼요. 이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실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매출액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영업 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돈의 총액입니다. 내가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의 총액을 매출액이라고 해요. 매출액까지는 뭐 세금도 안 떼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안 빠지고요. 그리고 뭐 원가라고 하죠. 원가를 빼지도 않고요. 뭐 어떠한 임대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안 뺀 모든 금액을 합친 돈이에요. 카페로 치면은 커피 한 잔당 4,000원인데 그 한 잔에 만약에 한 2,000원 정도가 남는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4,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매출액입니다. 남기 전이죠. 그래서 세전 총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매매를 영업을 해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번 총액은 얼마일까 해서 매출액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금 이런 것들을 다 빼기 전이기 때문에 세금을 빼고 난 다음에 금액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순이익이죠, 순수익. 야, 그래서 니 그 장사해가지고 니 매출이 얼만데 나 5천만 원 나오는데 그래서 니 남는 거 얼만데 한 300만 원 남는데 아만 나가면 거의 직장인 정도로 버네. 매출만 많이 나오지 니 어디 뭐 많이 나가는가 봐 돈이.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은 조금 다른데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요.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지출액, 그러니까 영업 활동으로 빠진 돈들이에요. 영업을 하면서 뭐 영업하다 보면은 원가, 원재료를 사야 되기도 하고 임대료를 내야 되기도 하고 인건비, 직원들을 둬야 되기도 하고 뭐 어떤 거는 뭐 손해가 났을 때 손해를 배상해 주기도 해야 되고 그죠?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나온 금액들을 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은 뭔데 이렇게 줄어 있습니까? 당기순이익이 삼성전자는 줄어 있지만 현대자동차는 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요, 영업활동 이외의 수익금들도 포함을 합니다. 수익이 나면 수익으로 정산이 되고요. 수익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이외에 투자 자산들 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주식을 했는데 손실이 났다. 떨어질 거고, 삼성전자가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 땅값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은 줄어들 거고요. 뭐 어떠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를 너무 많이 내야 됐다. 이자 금리가 올랐다. 부채가 있는데 이자 금리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요. 라는 경우가 생겼을 때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이 아니라 뭐 영업 활동 이외의 금액들을 대부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기업이 손에 넣는 금액이 당기순이익이에요. 보통 분들이 영업이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업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합병이라든지 기업 매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도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급증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거는 영업활동 이외의 수익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 잘 지으셔야 돼요. 영업활동으로 번 거냐 아니면은 유상증자라든지 여러 가지 뭐 매각 또는 뭐 지분 뭐 처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번 내용인 건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이 속아요.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는 30조, 23조, 19조 이렇게 줄어들다가 22조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음 연도, 2017년도에 갑자기 당기순이익이 뭐 100조로 늘었다. 100조로 늘었다. 근데 영업이익은 크게 늘진 않았어요. 29조에서 30조예요. 근데 갑자기 100조로 늘었다. 당기순이익이 늘어서 너무 잘 된 줄 알아요. 사업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업하고는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경우는 사업하고는 무관하게 벌어들인 금액을 말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로 쪽은 예를 들어볼까 하는데 매출은 팔린 상품의 총액이에요. 팔린 상품들. 뭘 팔았든지 간에 뭐 내 그 포스기라고 하죠. 가게 정산 딱 해보니까는 내가 이만큼 팔았구나라고 하는 매출을 총 영업 매출로 적는 거고요. 거기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비, 인건비 등등등을 제외를 합니다. 재료비와 인건비들을 막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내가 이만큼 남구나. 그런데 내가 세금도 내야 되고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요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뭐 부가세라든지 뭐 소득세 이런 거 다 신고를 하다 보니까는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낸 돈들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내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전이익, 세후이익이라고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전이익을 영업이익, 세후이익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영업이익은 영업 활동에 대한 것들,
당기순이익은 세금과 대출이자 영업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들을 포함을 했을 때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카페 사장님이 주식을 해요. 카페 사장님이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번 거예요. 카페 사장님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영업 외 활동이잖아요. 카페는 커피를 팔아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제품을 팔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카페 사장님이 주식으로 돈을 벌면 영업 외 활동이기 때문에, 영업이 아닌 활동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대충 조금 감이 오시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카페 사장님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으면은 당기순이익이 증가, 카페 사장님이 주식으로 돈을 날렸으면은 당기순이익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영업 외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은 그대로인데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경우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회사가 사업이 잘 되는갑다,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신호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는 안정성 지표는 바로 밑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성 지표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안정성 지표가 아래쪽에 바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오게 됩니다. 안정성 지표라고 보면은 자산과 부채, 자본, 그리고 여기 자본금이 나와 있고요. 부채 비율은 부채를 또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계산을 해 놓은 내용이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유보율까지도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통짜배기로 이렇게 한번 불러와 봤습니다. 일단 자산 총계를 보면은 자산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재산, 자산 이런 것들이 자본, 자산은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라고 하시는데, 자산은 내 빚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돈이 도대체 다 얼마니, 너의 자산은 도대체 얼마니. 우리 일반 아파트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파트가 뭐 담보대출 비율이 80%까지 해준다라고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라고 예를 들면은 내 돈이 1억이 들어가요. 내 돈이 1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4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너의 자산은 얼마니? 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난 1억인데요, 자산이 1억인데요, 나머지 4억은 은행 건데요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답이 다 나와요. 자산은요 5억입니다. 빚과 자본을 합친 거예요. 빚과 자본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은 5억, 그리고 부채는 4억, 그리고 나머지 자본이 1억인 거죠. 이해가 쉽게 되시죠? 내가 자동차를 사는데 1,000만 원을 걸었어요. 4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살 건데 1,000만 원을 걸고 나머지 3천만 원은 할부라든지 뭐 캐피탈이라든지 어떠한 대출로 샀다라고 본다면은 1,000만 원이 자본, 자산은 4천만 원, 그리고 부채는 3천만 원으로 책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업으로 본다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산 총계는 부채와 여기 나와 있는 부채와 자본 총계를 합쳐 놓은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크게 오차가 없이 맞아 떨어집니다. 대충 눈으로 봐도 17, 6 더하니까는 23, 거기다 뒤에 거 더하면은 대충 나오죠. 24, 뭐 1 해갖고, 그죠? 대충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은 항상 내가 가진 돈의 총액인 거고, 자산은 빚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자산 총계라고 하는 것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기 때문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빌렸든 안 빌렸든 모든 돈들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채는 말 그대로 남의 돈입니다. 남의 돈. 남의 돈. 회사 돈이 아니라 사장 돈도 아니라 남의 돈으로 만든 모든 것들, 빚을 이야기합니다. 대출이라든지 외상, 뭐 할부, 이렇게 우리가 외상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줘야 되는 금액들도 전부 다 채무 관련 모든 자료를 포함해서 이렇게 부채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은 순수하게 내가 가진 돈을 말합니다. 순수하게 내가 가진 돈. 그래서 이제 자본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부채를 포함을, 자산은 부채를 포함하지만 자본은 부채를 불포함한다는 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우리 아파트, 자동차 요걸 기억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산은 총, 자본은 내 돈, 그리고 나머지를 부채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요 두 개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아까 5억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면은 4억이 부채고 1억이 내 돈이면은 자본금이 1억이고 4억이 부채라고 되는 거죠. 그럼 부채 비율은 400%가 되는 겁니다. 400%.
내 돈보다 부채가 4배나 많기 때문에 400%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치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부채 비율은 굉장히 안전한 편에 속하는 겁니다. 뭐 이거를 해석하는 기준도 제가 좀 제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본금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금. 자, 이 자본금은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자본 총계는 알겠는데 자본금은 뭡니까? 자, 자본은 공장, 설비,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놓은 말이에요. 부동산, 내 땅,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놓은 건데 자본금은요, 그대로 금액입니다. 금액. 내가 그러면 내 돈을 얼마 출자한 거로 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통상 액면가로 계산을 합니다. 액면가. 액면가로 가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200만 원을 왔다 갔다 막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액면가가 5천 원이다. 그러면 5천 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200만 원이 아니라 5천 원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액면가를 통해서 책정을 하게 되는데 통상 액면가 곱하기 총 발행 주식 수가 자본금이 됩니다. 이거를 왜 알아놓으셔야 되냐?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무상감자, 뭐 유상감자, 무상감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에 굉장히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액면가와 총 발행 주식 수라고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지 요거를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자본금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주식 관련해서 들고 있는 돈들이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보율이라고 하면은 이 자본금을 기초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본금을 말씀을 드린 거지 자본금이 뭐 굳이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회사가 얼마나 돈을 들고 있나가 유보율이 됩니다. 유보금은 기업의 순수익을 만약을 위해서 놔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게를 꾸려 가시다 보면은 내가 500만 원을 실수령을 하고 있는데 뭐 애기들 뭐 이렇게 또 학비라든지 뭐 이런 거 내고 집세, 대출이자 뭐 이런 거 싹 다 내고 보험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는 한 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거예요. 자,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 남은 거 중에 200만 원을 생활비로 다 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내가 뭐 집을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집을 사야 되겠다, 또는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한 1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저축하는 금액이 쌓여 있는 거를 유보금이라고 불러요. 쌓여 있으면. 기업도 돈을 벌었을 때요, 무조건 다 쓰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만약을 위해서 남겨놓습니다. 우리가 순수익이 남았는데 이 돈으로 뭘 할까요? 3년, 4년 뒤에 우리 공장을 하나 확장하는 거 어때요? 천안 쪽에 공장 부지도 굉장히 좋고 우리가 3, 4년 뒤면은 수요도 좀 많아질 것 같은데 공장 하나 확장을 해가지고 조금 투자를 해봅시다. 자, 근데 공장을 투자하려고 하니까 야, 공장 부지가 한 2천억이 되고 건설을 하는데 한 2,500억 해가지고 총 한 2,500억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돈 저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보금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보금은 자본금 곱하기 뭐 유보율 해가지고요. 100%가 얼마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자본금이 8,900억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자본금이 8,900억인데 2만 %죠. 유보율이 2만 %나 됩니다. 그 말은 200배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207배라고 해볼까요? 요 기준에 8,900억 기준에 207배를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다,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가 되느냐? 약 계산을 해보면은 한 160조에서 170조 정도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회사가 망할까요? 망하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돈이 저렇게나 많은데, 자본도 이렇게나 많고, 자산도 저렇게 많은데, 유보금이 이만큼이나 많다. 그래서 안정성 지표라고 부릅니다. 수익하고는 조금 무관할 수 있지만 다음을 위해서, 그리고 회사가 혹시나 망할 때를 대비해서 들고 있는 금액이 160조 가량, 160조 이상, 거의 한 170조쯤 되겠죠. 그만큼을 들고 있다라고 보는 회사인 거죠.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할 때 유보율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안정성 지표까지 한번 봤는데 그거를 카페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대출을 해서 했든 뭘 했든 사업 자금부터 해서 비품까지 뭐 다 샀을 건데 비품도 할부로 사고 다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전부 다 빚덩이잖아요. 사업을 할 때 내 돈 가지고 내 자본금만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어쨌든 빚으로 막 시작을 했던 이 기업의 모든 것들을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냉정하게 나누는 거예요. 부채는 얼마니? 담보대출과 빌린 돈, 할부까지 해서
나는 부채가 얼마입니다 라고 책정이 되는 거고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를 다 빼고 나니까 남은 나의 돈. 네가 빚을 다 갚고 나면 얼마 정도가 남니? 그죠? 그래서 자본 잠식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뭐냐면요.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5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빚을 내서 산 거예요. 5억짜리 아파트를 빚을 냈어요. 그래서 4억을 빚을 내고 1억을 내 돈으로 넣고 계약을 해서 샀습니다. 자, 그런데 집값이 좀 올라가면 좋을 텐데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요? 1억이나 떨어진 거예요. 1억. 1억이 툭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4억의 빚은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집값 떨어진다고 빚을 줄여줍니까? 아니에요. 빚은 그대로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내 돈만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빚만 남아 있고 자본이 없어요. 나의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자본 잠식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없어지면은 위험하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은 보통은 상장 폐지까지도 가기도 해요. 그래서 자본 잠식이 일어나는 회사들은 상장 폐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저는 뭐 그런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지 마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목이라고 안 사는 게 아니라 잘 살면 수익도 나요. 그런데 이왕이면 잘 모른다면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자본 잠식의 유형이고요. 그래서 안정성 지표로서는 부채와 자본금을 좀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보율은 사업 확장이라든지 그냥 뭐 돈을 다 이리저리 쓰고 나니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남겨놓은 저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도 저축을 하는데 저축 금액들을 유보금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 많은 걸 봐야 돼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이 투자 지표 위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꽤나 많아요.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밑으로는 도대체 그럼 뭐냐? 투자 지표라고 불러요. 이거는 계산을 이미 다 해놓은 거죠. 위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리고 위의 내용과 또 추가적인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재무제표는 파면 팔수록 끝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놨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요거 지표들을 조금 참고하세요 라고 해서 계산을 조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좋다라는 건데 너무 어려워요. 그죠? 투자 지표도 봐야 되고 매출액 뭐 이런 거 막 이해는 조금 되겠는데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삼고 보면은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 드려보도록 할까 싶습니다. 뭐 저만의 방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재무제표를 딱 처음에 띄워놨을 때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너무 머리 아파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여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보시면서 부채 비율과 유보율만 이 5가지만 보시면 돼요. 어떤 거?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리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상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 이유는 너 이렇게 크게 뭐 안 봐도 된다, 나머지는 싹 다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것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좀 더 쉽게 만들어 드렸죠.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유보율만 보는데 뭐 어떻게 보면 됩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 세 개는요 빨간색이 뜨면 적자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는 적자가 없기 때문에 뭐 빨간색이 나오진 않지만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마이너스 뭐 1,400억, 마이너스 30억, 마이너스 7억 이렇게 빨간색으로 팡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라는 뜻입니다. 적자라는 뜻. 뭐 적자가 났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납니까? 저는 수익 난다고 봐요. 적자 기업이라도 흑자 전환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적자 기업인데 올라갈 수 있다라면 저는 적자 기업도 매수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는 적자 기업도 사요. 좋다고 삽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100%의 뭐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 4년 연속 적자가 됐을 때는 상장 폐지 요인이 돼요. 상장 폐지라든지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보통 2월에서 3월 사이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가 자본 잠식이 일어난 회사들은 한 4월 달쯤 되면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뜨는 거는 그 정도만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적자가 뜬다 하면은 그렇구나 라고 정도만 알고 매매를 하시면 돼요. 아,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적자 때문이었구나 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부채 비율은 조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빚이 많으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기준이냐, 100% 이상이면은 빚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보시면은 부채 비율 32%밖에 안 되죠. 35%, 뭐 50% 미만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안전하다 볼 수 있는데 이것도 100% 이상이면 빚이 많다는 뜻이지 100% 이상이라고 해서 매매하지 마세요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든지 흑백 논리를 가지지 마세요. 이거 아니면 요거, 뭐 아니면 도, 이래서 주식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항상 마인드를 딱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100% 이상이면은 빚이 많은 편에 속하는 기업이구나. 그러면은 혹시나 위험할 수도 조금 있겠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업종 따라 또 달라집니다. 어떤 업종은 100% 이상인데 뭐 호텔업 같은 경우죠. 호텔업은 거의 빚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미 상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자동차야 만들어서 팔면 되잖아요. 근데 호텔을 갖다가 뭐 만들어서 팝니까? 방을 만들어서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팔기 때문에 애초에 빚이 많아요. 그런 거는 빚이 뭐 400%, 800%까지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또 잘 다르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는 100% 이상이면 빚이 많다는 뜻이다. 이거를 매수하지 말라는 뜻이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자리만 좋으면 돼요. 자,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중요하게 보는데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은데 제가 흑백 논리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너무 많으면 돈을 제대로 못 쓰는 회사입니다. 투자를 못 하고 있는 회사예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무슨 회사입니까? 그죠?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제대로 할 줄 아는 회사가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보율이라고 또 무조건 많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안전하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저는 매매할 때는 차트를 한 70% 비중을 두면은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한 20%를 보고요. 나머지 10%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무제표를 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위쪽에만 말씀을 드렸고 투자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강의는 투자 지표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드려볼까 싶습니다. 투자 지표 뭐 PER, 퍼라고 하죠. 퍼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BPS라고 하는 지표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분들, EPS가 또 뭔지, 그리고 PBR은 또 뭔지, 뭐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영어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드릴 테니까요. 다음 투자 지표의 해석, 차트 심리학 8강에서 다룰 텐데요. 이것도 꼭 챙겨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투자 지표든 어떤 지표든지 간에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는 흑백 논리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유보율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부채율이 막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또 뭐 매출이익이 잘 나온다고 또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내가 이번 올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번 달에 기말고사를 딱 봤는데 반에서 1등을 한 겁니다. 다음 달에도 한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지표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너무 확신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흑백 논리라는 거죠. 매출이 잘 나오면은 또 잘 나올 거야.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는 무조건 망할 거야. 유보율이 많으니까 이 회사는 무조건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기준들은 매매를 할 때 참고사항으로 보셔야지 절대로 여러분들 매매의 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메뚜기 차트 심리학 8강에서는 투자 지표, 퍼와 EPS, BPS 등등 투자 지표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꼭 공부를 복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소메뚜기 윤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